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통신은 굉장히 천천히 하셨고 의료는 굉장히 빨리 하셔서 저는 스탯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시간 동안 강의를 할 내용을 20분 만에 축약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다 못 끝내고 아마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제목은 이제 퓨처 모빌리티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아마 대부분 이제 인더스트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모빌리티인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반도체 다음이 자동차인데 자동차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불어오는 이 변화들이 굉장히 불투명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는데요. 지구 온난화가 직접적 원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드라이하고요. 그다음에 강풍이 불고 그다음에 지열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사실 태워먹은 넓이가 대한민국의 20%입니다. 그 또 하나가 산샤댐이 붕괴될 정도의 강력한 홍수가 났죠. 중국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 온난화가 일단 주범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등록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 역시도 탄소 중립성을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이게 결국 자동차가 왜 친환경으로 전이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화일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 시대가 상당히 오래 갔고요. 그 아날로그를 0과 1의 이진수로 바꾸는 행위가 디지타이제이션이었습니다. 이 디지타이제이션을 제일 잘했던 업체가 제가 보기엔 소니였던 것 같아요. 우리 LP판을 예를 들어 MP3 플레이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로 만들거나 했던 단계들이 디지타이제이션이었고요. 이 디지털라이션 되면서 이제 많은 스트리밍이라든지 응용들이 나타났는데 이 디지털이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라는 심각한 고민을 안 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융복합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융복합이라는 게. 융복합이 만약에 믹스가 되지 않았으면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아마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디바이스들의 대부분들이 소니가 참 잘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디지털의 정확한 어떤 의미를 캐치했던 스티븐 잡스가 이걸 융복합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융복합에 실패했더니 결국은 각각의 디바이스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중에 가장 비근한 예가 바로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저 회색으로 보이는 게 아날로그 카메라의 시대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니콘 아니면 무슨 저 캐논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던 소니가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야, 니네 끝났어. 그리고 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재미를 볼 줄 알았는데 이상한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이었죠. 스마트폰 앞에 DSLR이라든지 카메라는 거의 무력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융복합을 저희가 못했기 때문에 이 소니가 힘들어진 겁니다. 이게 자동차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요, 이 퓨전, 컨버전스 이런 부분들은 같이 믹스하지 않으면 자동차도 상당히 많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빌리티가 확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야 이게 무슨 모빌리티야 싶으시겠지만 최근에 미국 대학가 근처에서 가장 핫한 게 뭐냐 스타쉽 테크놀로지, 누로 AI 아니면 아마존의 스카웃이란 로봇들은 다 피자나 햄버거 아니면 스타벅스 커피까지 딜리버리합니다. 라스마일 딜리버리 로봇이 휠 타입으로 나왔던 게 제일 위고요. 밑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MIT의 미니 치타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유니티 로보틱스의 라이카고라는 로봇인데요. 계단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로봇입니다. 아마 여러분 앞에 쿠팡에 택배하는 물건들을 여러분 집 앞까지 내려놓는 역할들을 아마 이 로봇들이 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보시듯이 이 퍼스널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그다음 로봇 셔틀, 그 다음에 똑같은 모터하고 배터리를 쓰지만 양력을 얻는 게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결국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도 모빌리티 영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초전도를 이용해서 거의 시속 1000km가 나오는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모빌리티 영역이 들어갑니다. 코어 테크놀로지가 뭐겠습니까? 배터리, 모터, 통신, AI, 클라우드 OS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도요타도 2000XX년도에 이 정도의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 밑에 현대자동차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모빌리티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융복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국이 약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케이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커넥티비티, 그다음 오토노머스, 그다음 쉐어드 서비스, 그다음 일렉트리피케이션 이 네 가지가 케이스인데요. 이 부분들이 각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따로, 자율주행 따로, 공유경제 따로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믹스가 된 개념이 트랜스포테이션 애저 서비스 3.0 혹은 로보택시라고 저희가 쉽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합쳐졌을 때 로보택시라는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이 퓨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2030년대 이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이번 로드맵이 나왔고 그린 뉴딜에서 나왔지만 앞으로는 내연기관 33%,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33%, 그다음에 친환경 전기차 플러스 수소차가 33%, 2030년도경에 1대 1대 1의 비중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30년경에는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훨씬 더 빨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전통적인 자동차를 제조하고 있던 업체나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부품사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아까 얘기했지만 2035년도까지 내연기관 추출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우리 서울시도 2035년까지는 등록을 더 이상 안 받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2020년도입니다. 15년 후에는 여러분이 내연기관 차를 사셔도 중고차 시장에서 제값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구매하실 차가 생애 마지막 내연기관 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 앞에 나왔던 얘기 그겁니다.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 그다음에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3개국은 2025년도까지 내연기관차 등록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수력 발전이 풍부한 국가들은 더 먼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그리고 2040년도가 프랑스하고 영국이 되겠죠. 자, 여러분 보시면 남자들이 참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계입니다, 메카닉. 근데 이게 뭐냐면 엔진을 분해놓은 거거든요. 내연기관차가 없어지면 이거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방 산단을 가보시면요, 엔진의 하우징이라든지 엔진의 부분품, 피스톤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드는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없어집니다. 이게 트랜스미션입니다. 6단 변속기, 7단 변속기, 상당히 많은 기어들을 깎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없어집니다. 이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만 되더라도 총 3만 개 되는 부품 중에 11,000개가 사라집니다. 37% 정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잔뜩 어려운 부품 업체들이 결국은 내연기관차가 사라지면서부터 이게 어려워진다는 거고요. 여기는 써놓지 않았지만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되면 뭐가 없어질까요? 운전석이 사라집니다. 운전석은 각종 전장 부품의 모듈입니다. 총 집합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까지 통째로 덜어지게 되면 반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생태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나왔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뿐만이 아니라 아마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바이든이 이제 얘기했던 공약이 그거죠. 10년 동안 친환경 쪽에 1.7조 달러를 쓰겠다. 그리고 50만 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주겠다. 그리고 국가가 300만 대의 전기차를 구매해 주겠다. 상당히 많은 친환경 공약이고요. 특히 트럼프가 후퇴했던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즉 친환경차가 훨씬 더 미국에서도 속도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형 뉴딜도 약 70조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보시게 되면 가장 이 그래프가 높은 게 그린 모빌리티하고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결국 대부분 다 모빌리티를 둘러싼 환경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굉장히 많은 전기차들을 구매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전기차의 급속 충전소를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을 통해서 15,000기 그리고 완속 충전기 3만 기 합쳐서 45,000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퓨얼셀 쪽도 2025년까지 450기의 수소 충전소, 그다음에 2040년까지 1,200개의 수소 충전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쪽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위에 로드맵을 보시게 되면 2025년부터는 여러분들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되시겠지만 도심 상공에 어번 에어 모빌리티, 도심형 항공기가 뜰 수 있는 때가 2025년부터고요. 2035년부터는 무인기가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미 국가 국토교통부에서 로드맵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모빌리티도 일단 대한민국이 상당히 잡아도 좀 빨리 하려는 좀 그런 의지가 좀 보이고요. 다만 이 로드맵도 미국보다는 2, 3년 정도가 늦고요. 유럽하고 똑같습니다. 로드맵이. 유럽과 우리하고는 조금 천천히 간다. 미국 대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도에 친환경차 즉 EV 플러스 FCV 전기차 플러스 수소차가 33.3%, 딱 3분의 1을 차지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도 전기차 대 수소차의 비중은 85대 15. 그냥 국가가 깔끔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85대 15로 갈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이번에 주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에
자율주행과 모든 기반 기술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면 훨씬 속도가 느린 중장비, 농기계 등등에 퍼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라이제이션까지는 잘 따라왔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요, 이제는 빅데이터가 나오고요, 다크데이터 95% 버려버리고요, 5%를 가지고 패턴화시키고 이걸 가지고 제가 학습을 시키는 정말 다른 시대가 옵니다. 제가 기계하고 로봇을 사이를 어디서 두냐면요, 스스로 생각하느냐, 스스로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자율주행차도 역시 달리는 로봇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통 산업을 X축에 집어넣고 X에 집어넣고요, 출력단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이게 프로세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기반 기술이 되는 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5G 통신, 나중에 6G가 될 수도 있고요, IoT나 뭐 AI나 아니면 뭐 지능형 프로세스 유닛인 NPU, GPU, 뭐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같은 FGA 이런 것들이 기반 기술이 될 거고요. 인지 판단 제어라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 예를 들면 리테일이 들어가면 이커머스가 나올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가 이 프로세스를 밟게 되면 자율주행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기술들이 융복합이 되면서 나타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타스 3.0이라는 거는 많은 기반 기술들이 개런티가 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마치 아이폰에서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다 발전한 상태에서 융합이 됐듯이 이 기술들이 전부 다 융복합이 되어야 로보택시 혹은 트랜스포테이션 에저 서비스 3.0이 됩니다. 이게 돼야 건설기계 아니면 농기계, 그 다음에 어번 에어모빌리티나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로봇 등의 접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된다면 다른 쪽은 월등히 쉽습니다. 특히 3차원 공간의 UAM을 자율비행시키는 건요, 2차원 공간의 장애물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여지고요. 케이스 중에서도 이제 EV를 보시게 되면 미쓰비시 IB부서부터 굉장히 진화가 되어 왔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구동, 제동, 완충, 조향 이 네 가지 자동차의 속성을 휠에다 다 집어넣고요, 낮은 배터리를 언더플로어에 쫙 깔게 될 경우에는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스케이트보드 형태만 남습니다. 여기다가 오토노머스 비클에 필요한 모든 전자 기기들을 마치 스티커 붙이듯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케이트보드의 AV, 오토노머스 비클과 EV, 일렉트로닉 비클의 모든 속성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바디만 얹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얘기했지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로지스틱스하고 사람이 다니는 모빌리티는 같이 혼재가 될 거고요. 이거는 사람이 타는 공간이나 물건을 실는 공간이 늘 착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터체인저블 팟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물류를 이동하는 다목적 용도로 사용될 거고요. 위에 보시면 테슬라의 컨셉, 그 다음에 다임러의 컨셉, 밑에 이제 네이버의 컨셉입니다.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기업들도 이 배터리 전용 플랫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EV 플랫폼이 제일 위에 보이고요. 그다음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 그다음에 GM의 얼티엄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그 BEV3라는 플랫폼이고요. 그다음에 도요타의 ETNGA, 그다음에 르노의 이제 CMF EV라는 거 있고요. 제일 마지막이 내년도에 나올 현대자동차 eGMP라는 모델입니다. 대부분 다 이 전통 자동차가 테슬라를 따라가려고 야 앞으로 시작할 거야 했는데 며칠 전에 뭐가 있었나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야 이제 너 기다려 따라가 하고 했더니 근데 나 가격 50% 낮출게 한 겁니다. 추격자의 의지를 완전히 박약하게 만든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자,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요, 사실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압축을 하자면 구글 웨이모가 약 2천만 마일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반대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30억 마일이 넘었습니다. 요거 전부 다 모아서 AI가 판단해서 파레토 법칙 20%가 80%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80%가 20%인데 요거를 만약에 생략하게 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 20%를 AI가 전부 다 커버해 주겠다는 게 이번 10월 20일 날 발표하는 소프트웨어 2.0입니다. 이게 도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장입니다. 도장. 태권 도장, 유도 도장처럼 AI가 이 데이터들을 다 도장처럼 훈련시키겠답니다. 이미 앨런 머스크는 그걸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그게 획기적이라면 테슬라가 상당히 많이 좀 바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역시 만약에 자율주행이 된다 그러면 자율주행 셔틀과 로봇과의 유기적 연결, 그래서 이동은 자율주행차로 하고 딜리버리는 로봇이 하는 뭐 이런 유기적 연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굉장히 창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폭스바겐 세계 1위의 자동차 전통 자동차 업체가 크게 OTA, 오버 디 에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펌웨어를 OTA로 하는 포타가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OTA로 하는 이 소타가 있는데요. 사실 포타를 가지고 만약에 힘들었으면 덜 창피했었을 텐데 이 소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6개월 동안 출시가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자동차가 이렇게 못해도 이 정도까지 못할 줄 몰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볼보가 웨이모 밑으로 들어갔고요. 다임러가 창피하게도 BMW하고 우리 같이 가자 였다가 서로 못 믿겠다 헤어지자 헤어지고 바로 엔비디아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융복합을 하고 싶지 않고 제휴를 맺고 싶지 않아도 기술이 안 돼서 제휴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앱티브하고 2.4조를 들여서 4조짜리 회사를 만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기계만 해봤던 회사들이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알고리즘, AI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도 삼성이나 LG하고 SK하고 왜 자꾸 손잡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한 5년 전부터 저는 한국형 어벤져스를 해야 된다는 기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차가 못합니다. 손 안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융복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이 라이드 헤일링도 마찬가지로 타스 1.0, 1.5, 2.0, 3.0이 되면서 완전히 로봇택시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 시는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차가 없고 나머지 시간은 공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차가 노는 차가 많은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탈 때와 물건이 탈 때가 24시간 동안 끊임없는 서비스가 되는 게 자율주행이겠죠. 된다 그러면 이 봉이 보시게 되면 한국만 3개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출근 퇴근밖에 없는데요. 한국은 나중에 봉이 하나 더 있죠. 이 술입니다. 술, 음주 가무. 그래서 이때 한번 호출이 더 많은 한국만 딱 봉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 테슬라 신드롬 잠깐 말씀드릴게요. 테슬라가 왜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CAS에서 가장 선도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만 공부하면요, 다른 업체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자, 테슬라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던 섹시 SEXY는 이미 이제 다 제품화가 됐고요. 로드스터, 사이버 트럭, 세미 트럭까지 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시현됩니다. 테슬라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믿을 수가 없는 게 연간 9천만 대가 판매되는 자동차 시장에 2천만 대를 목표로 한대요. 지금까지 어떤 업체도 1,000만 대 이상 넘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만약 2천만 대를 한다는 것은 전기차 시대의 세계 1위가 되겠는데 그것도 컨벤셔널 자동차 1등에 거의 2배 육박하는 규모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은 배터리 가격을 프라이스 패러티, 내연기관과 등가가 되는 가격이 킬로와트아워당 100불입니다. 근데 이번에 얘기한 게 50불대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니콜라 테슬라가 만든 게 바로 IM, 인덕션 모터인데요. 테슬라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유도전동기를 가지고 돌리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417마력입니다. 사실 소나타에 비해서는 거의 한 3배 이상의 마력을 자랑하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배터리 데이가 이제 있기 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테라팩토리를 만들 거고 이게 이제 한 1,400만 대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배터리가. 그다음 100만 마일 곱하기 1.6 하게 되면 16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배터리를 내놓겠다는 얘기였는데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지만 여러분 10년 동안 16만 킬로 차 타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차? 160만 킬로면요. 100년 동안 달릴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요.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스테인레스는 해머로 아무리 때려도 찌그러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도색도 안 하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겉도 전혀 낡지가 않는 겁니다. 자동차 업체는 자동차를 발이 바꿔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배터리는 100년짜리. 그 다음에 겉은 스테인레스로 찌그러지지도 않는 녀석. 도색도 안 해요. 칠 안 벗겨지게. 이게 뭐겠습니까? 구독 경제나 스테디한 캐시플로우가 창출되는 뭔가의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배터리 데이 때 얘기했던 거는 가격을 일단 50% 이상 낮추겠다는 거. 지금 120불 정도 하는 가격을 53불까지 낮춘다는 게 테슬라 배터리 데이의 핵심입니다. 결국 추격자의 의지가 완전히 박약해지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간이 너무 없네요. 이 소프트웨어 2.0이라는 게 뉴럴넷하고 도조 시스템이 돼서 자율주행을 학습시키겠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10월 20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3.0은 이미 테슬라가 직접 NPU를 직접 생산했고요. 자율주행이 되는 칩을 삼성 오스틴 공장에서 만들어서 하드웨어 3.0을 가지고 있는데요. TSMC의 7나노 공정을 통해서 하드웨어 4.0으로 진화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계속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롱테일 리스크를 결국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완전히 극복을 하겠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구현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조 시스템이 마련된 거고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테슬라는 로봇 택시가 완성되면 우버 같은 테슬라 네트워크를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출근하셨어요, 차를 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내 차를 테슬라 네트워크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놔요. 그럼 그게 테슬라 앱에 여러분 차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럼 어떤 분이 제가 A부터 B라는 지점을 간다고 클릭하는 순간 로봇 택시가 와서 저를 태우고 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 페이먼트 시스템은 자동으로 되겠죠? 70%는 원 소유주한테 가고요. 30%는 테슬라 네트워크에 과금이 됩니다. 계속해서 테슬라는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로봇 택시를 누가 더 빨리 하느냐입니다. 이 손정희 회장도 우버의 우버 ATG를 통해서 로봇 택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소프트뱅크 휘하에 결국 이 라이드 쉐어링 업체들을 통해서 로봇 택시를 하겠다는 게 꿈이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나 일론 머스크나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돈이 많은 비전 펀드의 주인인 소프트뱅크가 더 이길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근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보니까 더 빨리 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변화죠. 그래서 로봇 택시가 되면, 그리고 지금 이 우버 같은 경우는 1마일당 2.5달러 정도를 과금하는데요. 비용이 18센트밖에 안 들어가요. 전기차는. 굉장히 싸다는 말이죠. 가격 파괴 역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테슬라가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죠, 지금. 스타링크를 통해서 위성 42,000개를 쏘아 올릴 거고요. 이 위성이 레벨 4, 5 단계 자동차를 강력하게 지지할 것 같고요. 테슬라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팰컨 9을 통해서 60개의 위성을 한 번에 쏘옵니다. 굉장히 비용을 절감을 시켰고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어번 에어 모빌리티가 뜰 때 결국은 위성과 통신이 같이 리던던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제가 봐도 힘이 셀 거다. 그래서 42,000개의 위성이 온 지구를 제가 봐도 감싸는 형태가 될 거고요. 얘기하는 게 2040년도 경우에 예상 매출액이 약 33조입니다. 온 지구로부터 걷어들인 통신비가. 그래서 계속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테슬라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관계사들 전부 다 생각해야 된다. 뉴럴링크, 오픈 AI는 인공지능 쪽, 보링 컴퍼니하고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행성을 채굴해서 리튬을 건져내겠대요. 다른 별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솔라시티는 아까 에너지의 문제,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는 커넥티비티와 또 우주, 그 다음에 초전도의 기술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여기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많은 기반 기술들을 통해서 플랫폼 업체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스테디한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파괴는 고속철도 대비해서 10분의 1 가격, 회수 불능한 나사의 우주선 대비해서는 100분의 1 가격으로 위성을 쏜다. 그리고 내연기관은 지금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대비 EV가 1대1 정도로만 가지만 나중에 전기차를 더 싸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가격 파괴를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그렇게 해서 어떤 기술 리더십과 아까 얘기했던 케이스에서 선두력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뒤쪽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전통 자동차 업체도 그동안 참 열심히 해왔는데 테슬라가 워낙 빨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를 이제 팔로잉하는 상황밖에 안 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기반 기술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UAM도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어번 에어모빌리티 동일하게 배터리와 모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인지 판단 제어의 프로세스만 있으면 충분히 UAM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 업체가 3차원 공간의 모빌리티인 UAM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말씀드렸듯이 UAM의 SA1이라는 기체를 가지고 2028년도에 상용화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뛰어들었고요. 도요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같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업체에 수천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타도 역시 같이 간다는 거고요. 이 변화에 한국은 컴바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기업끼리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일본에서 보시면 모노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채워서 일본 연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대기업들끼리 손을 잡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융합을 실패했던 소니가 디바이스들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CAS에서 융복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현대자동차도 그냥 기계만 만드는 업체에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오늘 뭐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다행히 외부하고 소통하겠다, 내부도 소통하겠다. 자, 중국은요 전기차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게 487개입니다.
90%가 망해도 50개는 살아남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적의 자동차 업체 지금 어디 있어요? 현대밖에 없습니다. 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고요. 이 모빌리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GDP 상당 부분을 좌우하고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 같은 외계인들이 지금 와서 막 지구를 좀 유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들은 저는 어벤져스라고 봅니다. 어벤져스도 캡틴 아메리카하고 저 뭐죠? 그 아이언맨하고 별 사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도 외계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구를 지켜야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싸울 땐 나중에 싸우더라도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 모빌리티를 위해서 이 대기업들이 한국형 어벤져스를 반드시 좀 실현시켜 주십사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